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암울하게 출발하는 미국 중심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새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죠.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단 더 좋아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이제 다짐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새해에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이제 희망과는 달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주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중심 자본주의의 어두운 전망인데요. 이건 이제 연초부터 아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이 사건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1월 6일.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마 워싱턴에서 뭔가 충돌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정말 놀랍고, 트럼프가 사실상 선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 이날이 이제 의회에서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자가 맞다라고 확정을 딱 지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가가지고 의회를 점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수천 명에서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군중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경찰 저지선을 뚫고 결국은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난장판이 됐죠. 심지어는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의사당 안에 기물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걸 경매에 파는 사람까지 생겼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태극기 부대가 국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난장판을 피우고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건물 밖에서 좀 대치하다가 좀 말았지. 근데 이거는 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아예 그 회의장을 점거를 하는 바람에 하원, 상원 의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다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안에서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 있잖아요. 권총을 들고 그 의원들을 지키는데 그 권총에 맞아가지고 몇 명이 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4명이 총 사망한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이 진짜 무법천지, 미국이란 나라 망했구나. 어떻게 의사당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바이든이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도 정상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뭐 정치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지금 뭐 백신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백신 투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안 걸리겠지만, 코로나에 안 걸리겠지만, 그 전에 이미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뭐 이제 코로나19 사망자, 누적자가 2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능가하는 이제 상황이고, 또 백신만 믿고 있을 수가 없는 게 곳곳에서 지금 백신의 부작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워낙 급하게 만든 백신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100%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긴급하게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올해도 여전히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미국 사회의 대혼란과 처참한 모습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만 사라지면 괜찮아. 정권이 바뀌었잖아. 트럼프 대통령 물러나고 지금 이제 막판에 막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물러날 거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통령 개인의 잘못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트럼프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의 자본주의 자체가 이미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기 혼자 뭔가 딴짓을 하던 사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대한 흐름은 이미 있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몰락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살 길을 찾은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이게 미국이 살아남을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나아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미국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쟤는 약간 미치광이야, 뭐 이렇게 간 거죠, 사실.
자,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가 왜 지금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트럼프 때문에 망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망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새해를 맞아서 되짚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작살이 났는데 미국은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대신해서 미국이 어떤 자본주의의 종주국이 될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제국주의를 쭉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도대체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을. 이게 어떤 우발적 사건으로 터진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대규모의 전쟁이 우연히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가들이 독점을 형성하게 되고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나라 안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뭐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쪽으로 쭉 진출을 해가지고 식민지들을 막 만듭니다. 근데 식민지도 다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는 한정돼 있잖아요. 나라가 뭐 수십만 개, 수억 개 막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식민지를 다 차지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는 거예요. 서로 식민지를 더 차지하려고. 있는 식민지를 서로 이제 뺏어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이제 처참하게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반면에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소련, 중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동유럽 국가들, 쿠바, 쿠바는 뭐 좀 나중에 생기긴 했지만, 뭐 이런 이제 사회주의가 도미노 현상처럼 막 퍼지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서 자본가들이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 우리끼리 또 싸우면 이거 완전 망하겠다. 저 사회주의에 맞서서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을 모은다는 게 그냥 서로 손을 잡으면 그게 힘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중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야, 너네는 어차피 유럽, 일본, 너네는 어차피 전쟁 때문에 다 망했잖아. 우린 멀쩡해.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말을 잘 들어. 내가 질서를 잡아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수직적 연합, 그러니까 수평적 연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이 유럽 각국과 일본을 자기 하위 동맹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말 잘 듣게, 이래서 질서를 잡은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지 마.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랑 싸워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냉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일정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이 시기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황금기라 그래요. 자본주의의 황금기. 뭐 급격하게 이제 다시 전쟁으로 폭삭 망했으니까 다시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쭉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터지냐면 1974년에 석유 파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세계 산업이 석유 중심으로 딱 재편이 된 거예요. 석유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산업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석유로 만들잖아요. 운송수단도 다 석유, 뭐 석유 떼가지고 기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배도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고, 만드는 것도 석유에서 플라스틱 뽑아가지고 그걸로 다 만들고, 도로도 석유에서 아스팔트 만들어가지고 깔고, 모든 게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인류 문명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들이 야, 이렇게 석유가 중요한데 우리가 가격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석유 가격을 팍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석유 파동이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제 휘청하게 되는 거죠. 석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됐는데 석유값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이걸 이제 이 석유 파동의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1차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석유 파동도 있었고요.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석유값 결제를 이제 달러로 결제하는 걸로 이렇게 뒷거래를 해가지고 여기 이 상황에서도 또 이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나옵니다. 플라자 합의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나라의 재무장관들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가운데 있는 제일 키 큰 사람이 미국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뭐 영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의 이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좀 지금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망할 것 같은데 우리 답을 좀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무슨 답을 찾냐면 서독, 그러니까 그때는 독일이 아니죠. 통일 전이니까. 서독과 일본의 환율을 고정해가지고 너네를 쥐어짜가지고 미국이 살아야겠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동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살기 위해서 하위 동맹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독과 일본의 경제를 완전히 희생시켜가지고 미국이 살아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지금 30년 가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가 이어져 버리는 거죠. 서독 같은 경우 이제 독일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제 다른 변화를 겪게 됐죠. 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봤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결국은 자본주의는 몰락해서 끝으로 가고 있었는데 소련과 동구권이 갑자기 붕괴를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적극적 작용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붕괴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다시 활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은 이게 다우존스 지수 그래프인데요. 쭉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50년대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경제 지수가. 그러니까 이거 이 기간은 이제 황금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게 석유 파동 그 기간에 90년까지 보통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를 침체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기 침체기.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갑자기 다시 호황기로 넘어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뭐 서프라임 모기 사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침체기가 되는 건데 이 호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거랑 호황기랑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장 주되게는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팽창을 해야 이렇게 수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을 해서 나오는 게 제국주의고, 제국주의의 특성은 뭡니까?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해가지고 거기서 자원을 약탈하고 부를 약탈하고 자기들 상품 시장으로 만들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구식민지 체제인 거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식민지 체제라고 하죠. 실제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하는 그런 방식의 식민지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건 뭐 진짜 오늘날에 뭐 이라크 정도? 뭐 미국이 한번 이라크 점령한 적 있었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동등한 독립국인 것처럼 대우는 해주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 지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신식민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팽창을 계속해야 되는데 더 이상 팽창할 게 없어서 자본주의가 망할 뻔하다가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새롭게 침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과 이 동구권 동유럽 국가들의 이 전 세계 자본들이 막 몰려 들어갑니다. 새로운 우리 이제 식민지, 경제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막 몰려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1985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측을 한 거죠. 동구권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세계 경영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 진짜 책 제목은 정말 잘 짓지 않았어요? 세계가 넓다. 근데 이미 다른 세계들은 다 주인이 있는데 소련과 동유럽은 이제 망해서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임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우가 그때 당시에 해외 팽창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대우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대우 자동차를 우즈베키스탄에 갖다 판 거예요. 지금도 동유럽에 가보면은 대우 자동차나 대우전자의 가전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가 탱크처럼 만들어가지고 튼튼한가 봐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쓰고 있대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동유럽 동구권 붕괴, 소련 몰락 이게 자본주의를 살려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자본주의가 먼저 망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또 사라졌죠. 그래서 2000년대까지 한 10년간 또 호황을 누립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려요. 막 주식이 막 몇 배씩 뛰고 막 이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한계에 다다르죠. 한계에 다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깎습니다. 네, 이 양털 깎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양털 깎기가 뭐냐면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키워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하면은 선진국에 진입할 때쯤 되면은 이거를 양털을 깎아버립니다. 즉 몰락시켜가지고 이 개발도상국이 키워놓은 여러 산업들을 싼 값에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뭐 양 키울 때 양 잘 먹여가지고 털이 북실북실 자라면 한 번씩 쫙 밀어서 털을 깎아간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쯤 되면 한 번씩 이제 이 선진국에 있는 이 독점 자본들한테 한 번씩 털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이런 거예요. 한국도 당한 거죠. 그래서 1997년에 IMF 사태가 딱 터지면서 한국 경제가 막 팽창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 자본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우량 기업들을 다 사가버리잖아요. 싼 값에, 완전 헐값에 사가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몇 년 지나서 다시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또 고가에 내다 팔고 이런 식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가 IMF 사태를 곳곳에서 일으킵니다. 외환위기 사태를 막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의 우량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또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97년, 98년도에 막 이 IMF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다가 한 10년쯤 지나가지고는 결국 미국이 터지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건 서브프라임, 우량, 비우량 모기지라는 건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100%로 집 사기는 어렵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아니면 안 돼요. 대출을 낀단 말이에요. 대출을 낀다는 게 결국 이제 모기지 론을 빌리는 거죠. 근데 좋은 집은 대출이 많이 될 거고 나쁜 집은 대출이 적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적게 받아서 그냥 나쁜 집을 사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데 미국에 이제 이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까?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쁜 집도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서 나름 수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나쁜 집에도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이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버텨요. 왜?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값이 막 계속 오르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오르면 한 1, 2년 뒤에 집을 팔면 그 남은 돈으로 이자 원금 갚고도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막 집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막 삽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집값이 언제까지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급격히 멈춥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보다 훨씬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요. 대출 너무 많이 받아놔가지고. 근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집을 팔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파산을 합니다. 그럼 은행들은 대출을 해줬는데 파산하니까 못 받잖아요. 은행이 덩달아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행에 투자했던 투자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은행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 경제 자체가 다 망한 거예요. 대규모 금융공황이 터진 거죠. 이게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은 급격한 미국과 미국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가 급격한 이 위축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 상황이 지금 벌써 20년 넘게 지났잖아요. 20년 넘게 지난 건 아니군요.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미 극복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는 사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세계 자본주의가 어쨌든 이 힘든 상황, 이 경제 위기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소련 동구권 망해가지고 새로운 투자처 나타났듯이 또 뭔가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나야 거기로 이렇게 자본들이 휙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 이득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장기적으로 막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수익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북아시아 경제권이에요. 이 동북아시아 경제권은 일단 위치로 놓고 보면은 태평양 그리고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물류상으로도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인구수도 되게 많고 그 우량 노동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하고 기술력도 되고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각광받을 만한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 경제권이고,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전망이 높다, 좋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북아시아 경제권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북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 만주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극동 지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이제 포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정의고요.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이제 중국 전체, 몽골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영향은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미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데도 동북아 경제권에 이제 미국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실제 정의로 놓고 보면 좀 협소하게 이렇게 남북, 중국 동북 삼성과 극동, 러시아 극동 지역, 연해주 지역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뭐 이 정도를 동북아시아 경제권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전망이 밝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여러 연구기관들도 그렇게 봅니다. 2040년이 되면 세계 경제의 GDP의 50%를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북미 경제권, 유럽 경제권을 훌쩍 뛰어넘어서 상당히 이제 압도적 1위를 달릴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동북아 경제권이 활성화될 수 없는 게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북 통일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고 동북아 어떤 뭐 안보 협력 체제가 만들어지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여기는 경제적으로 엄청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주목을 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이 자본가들도 어떻게 저기에 좀 침투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소련이나 동구권을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그 자기들이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 동북아 경제권도 여기를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고, 결국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다.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은 여기에 빈틈이 생기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동북아 경제권에 침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가들의 핵심 목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어떤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90년대에도 있었죠. 90년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각국이 북한 고립에 이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완전히 봉쇄시켜가지고 망할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북한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권, 그 동구권 소련 뭐 이런 데가 막 무너지면서 교역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이 경제 봉쇄를 당하고 거기에 이제 막 천재지변이 막 계속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을 걷잖아요. 90년대 이제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완전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미국이 더 신난 거예요. 아, 진짜 망하겠다.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성과를 보였다. 해가지고 좀만 더 하면 북한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실패를 했어요. 북한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쭉쭉쭉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누구도 북한 망할 거야? 북한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반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나 언론들은 열심히 떠들죠. 북한 망한다. 북한 망한다. 30년째 북한 망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저주가 안 통하고 있잖아요. 전혀 통하지 않고 갈수록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패한 거죠. 이게 또 어떤 걸로도 나타나냐면 미국이 중국을 공략하는 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뭔 얘기냐? 원래 이제 미중 경제 전쟁, 뭐 무역 전쟁, 뭐 작년, 재작년 막 한참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중국이 지금 G2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잖아. 미국을 따라잡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중국을 밟아가지고 눌러놔야지. 그래야 자기들이 살지. 그래서 무역전쟁을 한다. 경제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속마음은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중국을 그렇게 공략하고 있는지. 이게 얼핏얼핏 튀어나옵니다. 이 문구들을 한번 보세요. 2017년 1월 9일 이때가 언제냐? 트럼프가 대통령 하기 전입니다. 벌써 근데 임기가 다 끝났네요.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오바마 정부 한때 정권을 인수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처음부터 북핵이 최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야, 지금 미국의 최우선 외교 안보 목표가 뭐냐? 북핵이다. 너네 그거 잘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도 이미 미국의 최우선 대외 안보 문제가 바로 북한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걸 오바마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이미 북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자, 그 다음에 2017년 2월 17일, 27일, 한 2달쯤 지났네요. 양재츠 중국 국무위원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합니다.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북한이 더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서 12월 28일 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나를 돕는다면 무역 문제를 약간 다르게 봐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만 해도 대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을 내가 확실히 버릇을 잡아놓겠다. 우리가 지금 중국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 완전히 막 중국 물품에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내가 중국을 완전히 밟아놓겠어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권 1년이 지났으니까 뉴욕타임스가 이제 가서 물어본 거죠. 아니 그 중국하고 한판 붙는다더니 언제 붙습니까? 왜 안 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입니다 이게. 야,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문제야.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나를 도와주면 중국 봐줄 거고 안 도와주면 때릴 거야. 기다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인 거죠. 중국에 대해서. 자,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무서워라. 미국 말 잘 들어야겠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곧바로 북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과 중국이 아주 돈독한 관계라는 걸 과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망했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이후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막 올려버리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세 인상이 중국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괴롭히려고 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중 대결, 미중 경제 대결이라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먹혔다는 거잖아요. 북한을 중국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경제 봉쇄를 직접 하기도 하고 전쟁 훈련을 해가지고 막 위협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안 먹혔어요. 북한은 안 망한다. 북한이 망해야 동북아 경제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안 망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죠. 그래서 미국은 답이 없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막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 뭔가 새로운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나오는 게 결국 뭡니까? 자본주의가 남의 나라를 약탈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체질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사회주의 열풍이 막 붑니다. 버니 샌더스 자기가 이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주장하는 사람이죠. 돌풍을 일으켜요.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경선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고 지난 대선 때도 경선에서 뭐 힐러리를 위협하는 아주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죠. 버니 샌더스는 근데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민주당 후보로 이제 나선 거지 실제로는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뭐 민주사회주의당 또 당원이 막 3년 만에 9배가 증가했대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018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대에서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51%. 과반이에요. 반 이상이 사회주의 좋네 이런 거예요. 1년 지나서 2019년에 갤럽에서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 이제 세대 구분 없이 전체 다 합쳐서 사회주의 좋다가 43%나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사하면은 사회주의 좋다 10%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미국은 장난 아닌 거죠. 이쯤 되면은 거의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이게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자본가들도, 대자본가들도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뭐 미국에서 뭐 재산 순위로 막 손꼽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부자 증세를 주장합니다. 야, 우리한테서 세금 좀 많이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지금 미국이 망하게 생겼단 말이죠. 이대로 가면 미국 망하겠는데? 그러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요. 트럼프 개인의 문제다. 트럼프가 이제 사라지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환상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저는 방패막이다. 미국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트럼프 같은 미치광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거다. 여기서 기사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하는 외교를 이제 미치광이 외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트럼프가 진짜 미쳐가지고 정신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것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지능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당했잖아요. 주한미군 그 분담금 있잖아요. 지원금 문제. 5배를 인상하라고 했어요. 이게 국가 간의 어떤 협상 전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중고차를 사는데, 중고차 내가 200만 원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200만 원 무슨, 한 1000만 원 주세요 이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약이 됩니까? 1000만 원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 가버리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1000만 원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한 500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미치광이 전략이 먹히는 거죠. 5배 때리면은 못해도 2배는 받겠네 이런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나 아니면 오바마가 5배 인상 이렇게 부르면 그냥 완전히 저 정부가 맛이 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쟤는 원래 저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가 개인의 특성 때문에 미국을 이렇게 몰고 간 게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나름 전략을 잘 짠 전략꾼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어쨌든 내수 시장을 키워가지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리쇼링 정책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만 한 게 아니라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게 본격화됐어요. 그래서 오바마도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장들 보고 좀 국내로 좀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미국 공장은 자꾸 해외로 나가는가? 싸니까.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적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오바마 정부 때부터 뭘 하냐면 야, 우리도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막 깎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법인세가 엄청 비쌌더라고요. 거의 한 40%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걸 지금 20% 초반대로 깎았습니다. 거의 반토막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하기 힘든 나라다라고 맨날 그러는데 미국에 비하면 진짜 천국이었어요. 한국은 세금 걷지도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법인세가 막 20% 뭐 이 정도, 20%, 25% 뭐 이 정도 되거든요. 25% 정도 될 거야 아마. 삼성전자가 한 25% 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수입에 따라서 그 세율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법인세가 엄청 싼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는. 근데 어쨌든 법인세를 이렇게 깎아주겠다라고 하니까 법인세를 반토막 내면은 수입이 막 몇 조가 그냥 저절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거죠. 야, 법인세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공장 한번 옮겨볼까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쇼링 정책은 또 뭐도 있냐면 공장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또 부담해주겠다 이런 정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솔깃할 만하죠. 근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사람 지금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어디 스마트폰이에요? 애플. 네, 애플사의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 1년에 한 2억 대 정도 만들어서 판대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게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천만 대가 중국에서 1년에 판매되는 거예요, 아이폰이. 자, 근데 이렇게 팔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폰이 메이드 인 USA가 아니에요. 아이폰 사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아이폰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만들어서 이게 중국산 아이폰이니까 관세 없이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값싸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이폰이 엄청나게 팔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폰 공장을 뜯어가지고 미국으로 옮긴다. 미국에서 만든다. 그러면 일단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겠죠. 안 그래도 비싼 아이폰, 더 비싸죠. 이걸 중국에 갖다 팔려면 관세가 붙어가지고 더 비싸집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겠어요? 그리고 그나마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 경제에 이바지하니까 아이폰을 사준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또 애국심 하면은 한국이 못지 않거든요. 일제기업 불매운동 막 하면은 막 일본 기업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쭈 자기들이 이제 이득 볼 거 다 이득 보고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옮겨가? 그럼 우리는 아이폰 안 써.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그럼 아이폰이 1년에 4천만 대 시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매출이 20%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공장을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긴다. 그러니까 리쇼링 정책으로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게 중국 시장이 우리가 중국 하면은 대충 막 저가형 뭐 인해 전술 막 사람 머릿수로 그냥 승부 걸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국의 소비 시장은 되게 폭넓고 고가품 시장도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몇 년 전에 이거 한 3년 전 데이터인데 세계 명품 시장의 46%를 요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비를 한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그 고가품들 있잖아요. 뭐 몇십만 원, 몇십만 원은 고가품이 아니죠 요즘은. 네. 몇백만 원 하는 그런 뭐 가방, 뭐 옷 이런 것들을 막 사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많이 안 삽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 소비가 확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진핑이 이 부정부패, 뭐 사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소득자들, 부자들이 사치품을 많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명품 시장이 지금 완전히 침체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정도로 중국의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중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제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미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미국의 몰락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럽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이제 사실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병석에 누운 환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그럼 어떠냐? 한국은 미국을 추종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마치 모습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명나라를 섬긴 조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명나라가 그 뭐 최고다, 세계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명나라를 떠받들었잖아요. 그러다 명나라 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고 명나라 끝까지 지킬래. 명나라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명나라의 뒤를 잇겠다 그래서 무슨 소중화 뭐 이런 개념까지 만들어가지고 명나라 황제를 계속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명나라 이미 사라진 나라의 황제를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조선에서. 대단한 나라죠. 예. 이렇게 진짜 4대주의가 골수에 맺힌 것과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미국이 망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계속 미국을 추종하는 거예요. 미국 없으면 우리 못 사는데. 이런 이제 답답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과연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미국도 미국인데 적폐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벌써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적폐들과의 타협점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명박근혜 사면 얘기로 연초부터 아주 시끄러웠죠. 도대체 왜 새해 벽두부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민들 가슴에 아주 찬물을 끼얹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건 사실. 그다음에 의대생 국가고시 기회를 다시 주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그랬나요? 뭐 어디 경축사에서 그랬죠. 뭐 기회는 뭐 공정하고 뭐가 평등하고 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의대생 국가고시 증시 허용하는 딱 모습을 보면서 그게 헛소리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뭐가 공정하고 뭐가 평등하고 뭐가 정의롭습니까? 다 날라갔어요. 그냥 명분도 없고 아무 명분도 없이 그냥 의대생들한테 밀린 거예요. 그냥 표 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다음에 윤석열 지금 탄핵하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탄핵 좀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인정해 버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인정을 했어요. 법원에서 윤석열 징계는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존중합니다 이래버리잖아요. 이건 뭡니까? 윤석열 손을 들어준 거죠 그냥. 이렇게 이제 적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촛불의 분위기를 꺼버린 거예요.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인데 촛불을 꺼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훅 불어가지고. 그건 뭐예요? 지지 기반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를 믿고 정부가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정부가 알아서 잘해줄 거야. 여당이 알아서 잘해줄 거야. 청와대가 뭔가를 낼 거야. 다 큰 뜻이 있을 거야. 없어요. 네, 안 됩니다. 우리가 결국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되고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다. 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